인생을 길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인데 이 길이 평지가 아니에요. 오르막이야. 그런데 오르막인데 언덕이 하나씩 더 나와. 그래서 그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존감의 언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법은 이 산을 깎아서는 절대로 환경을 변화시켜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내 두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심오한 이야기를 한 편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한때 제가 그 커뮤니티에서 그 별명이 윤 피카소였어요. 그 심오한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못 그렸어. 윤 피카소죠. 그래서 저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림이에요. 제 아내가 제일 잔소리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강의를 망치면 저 그림 때문에 망칠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우리 제작진께서 그림을 새로 그려주셨어요. 우와. 우와. 늘 자존감의 언덕을 만나고 이 언덕을 넘으면 조금 좀 편하게 되지만 또 그 다음 언덕을 만나고 우리는 계속 자존감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면은 좌절이 되지만 이곳을 하나 넘어갈 때마다 자존감 성장이,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머리 위에 자존감 도둑이라고 써 있죠. 네. 특히 이제 언덕에서 내 자존감을 도둑질해가는 누군가를 만나면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자존감 도둑들이 있어요. 원미연님은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 음반이 이제 뭐 음원 발표가 돼서 뭐 장의를 막 링크해서 막 치고 있는데 그쵸. 누군가가 와서 제 자리를 탁 뺏어왔을 때 이제 그 가수를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죠. 그렇죠. 가까운 곳에 보통 자존감 도둑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감 도둑을 무의식 중에 피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웬만하면 안 마주치고 넘어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내 자존감을 괴롭히는, 내 자존감을 뺏어가는 사람들은 멀리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동료, 친구, 직장 상사,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존감 도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굴에다가 자존감 도둑이라고 써놓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은 되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 도둑질에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로 날아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존감 도둑의 3대 행동은 비교, 비약, 비난, 3비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3비 이론은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비교는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내 앞에서 남 얘기하는 게 다 비교예요. 우리가 누굴 사귀면 당신 정말 예뻐, 아름다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정말 예뻐, 지난번 걔보다 더 예뻐 그렇게 얘기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약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 때문에 우리가 과하게 비약을 당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미래를 단정짓고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면 자존감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입니다. 비난은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비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왜라는 단어와 함께 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각했어? 문장만 보면은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제가 전공이 됐을 때 선배님들이 불러가지고 홍균아, 이제는 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죠. 왜요? 정 이유가 궁금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건가요를 물어봐야지 범죄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함부로 왜 따라갔습니까?
왜 신고를 늦게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오히려 마음에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한 번 더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비교, 비약, 비난하는 자존감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방어를 해야 될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할 때, 기분이 상했을 때, 감정이 불편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 도둑들의 그 힘, 감정의 힘을 무력화를 시켜야 돼요. 나쁜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도둑들한테 공감을 하라 그러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공감을 해버리면 같이 나를 비난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라 단지 부정적인 감정만 공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공감입니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맨날 우리 듣는 얘기잖아요. 그랬구나. 하는 게 공감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세상에라는 단어를 쓰세요. 세상에. 세상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선배님,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배님이 어우 세상에 그러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잖아요. 선생님 제가 요번에 뭐 책이 잘 돼가지고요. 뭐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 세상에 그래요. 하루 종일 세상에만 하세요. 병원에서도 계속 세상에만 해가지고 그 지역 정신과를 다 그냥 평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랬구나만 합니다. 김상중님이라면 후배한테 야단을 칠 때요.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비교를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배죠? 물론입니다. 홍균아, 네. 너는 나보다도 어린데 머리가 왜 이렇게 나보다 하얗니? 왜 그래? 그렇네요. 어? 그렇네요. 제가 후배인데 머리가 좀 하얗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묻는 말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굉장히 당혹스럽잖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니? 아, 그렇습니다.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겁니다. 저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아, 당황하셨을 수 있었겠군요. 이렇게 공감을 하는 순간 감정이 소거되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자존감 도둑을 만났을 때는 그랬구나를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도 또 생각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낮에 제가 선배님한테 야단을 맞은 게 밤에 한 번 더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엄마가 야, 너 그러다가 시집 못 가. 그러면 아닌 거 알면서도 나 이러다가 진짜 사랑을 못 받나? 이게 항상 두려워지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